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이자 커리어 우먼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 남편, 아들, 아이들, 이렇게 나름 복작복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맞벌이 부모로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어디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상하게 자식에게는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 두 분을 잃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저에게는 친엄마와 다름없는 분입니다. 저는 친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미 잡아먹은 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 나도 이제 엄마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 딸도 이제 엄마 있는 거야. 그렇게 좋아. 나 엄마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아버지는 제가 8살이 되던 해 재혼을 하셨죠. 재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를 고모 집에 맡겼죠. 그래서인지 저는 부모 밑에서 화목하게 산다는 게 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도 없는 살림인데 밥숟가락 하나를 더 얹으면 어쩌자는 건지. 어휴, 누군 좋아서 데리고 있는 줄 알아? 오빠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고. 제 엄마도 제 낳다가 죽어서 외갓집 식구들이랑은 연락도 못해. 눈칫밥 먹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고모 집에서 큰아빠 집으로, 큰아빠 집에서 또 누군가의 집으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어요. 그 덕에 저는 어려서부터 제 일을 전부 저 혼자 처리해 왔죠.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전부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부탁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부탁 안 하고 저 스스로에게 해결해 나가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아차, 사설이 너무 길었죠.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제게 너무 소중한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어른이 되어선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 수리야, 당신 이제 혼자 아니야. 당신 가장이라고. 그놈의 잔소리 나도 알아. 누구는 노력 안 하는 줄 알아. 남편은 일할 의지가 없었어요. 매일 술이었죠.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더군요. 왜 그런 말 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 말입니다. 남편은 술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싫다고 해놓고는 어느새 자기도 시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술술 그놈의 술 타령만 하고 살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과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가장이었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의 노력이었는지 시모의 노력이었는지 남편은 제 뱃속에 처사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 될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 나 말고 어머니한테 감사해. 난 어머니 아니었으면 진작에 당신이랑 헤어졌어. 여보, 우리 제발 잘 살자. 나 당신이랑 어머니랑 우리 아이랑 잘 살고 싶어 정말이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남편과 진작에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친정엄마같이 대해주셨어요. 유일한 안식처 같은 분이셨죠? 정희야. 아이고, 우리 정희가 고생이 많다.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고맙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귀한 사람을 우리 아들놈이 고생을 시키네. 그래,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하다, 고맙다를 달고 사셨습니다. 모든 게 다 당신 탓이라면서 말이에요. 늘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세상 무너지듯 전전긍긍하시던 분이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제 임신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겠어요? 귀한 며느리 몸이라도 상할까봐 신주단지 모시듯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밤에 너무 김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가난하기도 했던 터라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쿵쿵거리기만 했죠. 그러는 저를 남편은 왜 이렇게 잠도 못 자냐면서 핀잔을 줬죠. 아, 왜 그래? 왜 잠을 못 자? 여보 미안한데. 나 김밥 좀 사다 주면 안 돼. 나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아가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 시간에 무슨 김밥 타령이야? 잠이나. 자, 내일 아침에 사다 주던지 할게. 당연히 섭섭했죠. 하지만 이해도 됐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24시간 하는 음식점이 흔한 것도 아니었고 그 늦은 밤에 김밥이라니 남편이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끙끙대며 혼자 울다 지쳐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정희야. 나다 시모께서 아침에 오셨던 거죠. 무슨 일 있나 싶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세상에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이고, 얼른 이리 주세요. 무겁게 이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몸집만 한 큰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큰 바구니 있잖아요. 고무대야 같은 거 옛날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 떡방앗간에 맡기고 찾아오시고 하는 그 큰 대야 말입니다. 이거 별건 아닌데 내가 했어. 먹어라. 투박하지만 정이 가득 담긴 말투로 말씀해 주셨어요. 안에 내용물을 보니 김밥, 식혜, 겉절이, 밑반찬까지 잔뜩 해오셨죠? 뭐예요? 어머니, 저 김밥 먹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 식혜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 윤철이가 며칠 전에 김밥 어떻게 싸야 하냐고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 그래서 알려줬는데, 걔가 잘해줬겠니? 뻔하지. 그래서 네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너 좋아하는 식혜랑 김밥이랑 해왔지. 어머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근데 살펴보니 너무 많이 해오신 거죠. 한 달알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 내가 너같이 배불렀을 때 김밥이 너무 먹고 싶었던 날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시절에는 누가 나 위한다고 김밥을 해주냐 뭘 해주냐 꾹 참았지. 근데 나도 부모 없이 컸잖아. 너무 서럽더라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김밥 한 줄 사다 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많이 했어. 정희, 너는 그런 서름 받지 말라고. 우리 정희, 이거 다 먹어 알았지? 주책 없이 눈물은 왜 그렇게 쏟아지던지 저는 한참 동안 대야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한테 잘하고 윤철 씨한테 잘할게요. 정말? 아이고 정희야. 엄마는 정희가 우리 집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해. 그만 울어. 어서 먹자. 김밥부터 썰어줄까 투박하셨지만 마음을 다해 저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 덕에 저는 힘들었던 결혼 생활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세상에 그런 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저희 부부와 함께 고생하시던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시모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남편은 말을 전부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왜 그래 울지 마.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엄마 치매 걸렸대. 가슴이 철렁했죠. 주마등 지나가듯 그간 같이 지내왔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효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좋은 곳도 많이 모시고 다닐 수 있는데, 어머니에게 치매라는 병이 찾아왔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 이제 조금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엄마, 나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어머니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실 거야. 괜찮아, 울지 마. 그렇게 그날은 남편과 저는 서로 끌어안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동생 부부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말이 형제지 남편과 시동생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시동생과 남편은 만나기만 했다 하면 항상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아무리 남보다 못한 사이여도 형제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함께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동생네 부부는 2년여 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 엄마 우리가 모실게 전혀 생각지도 예상도 못했던 반응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 속을 썩이고 형제고 뭐고 돈이나 내놓으라며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던 시동생이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죠. 엄마, 우리가 모실게 형. 나 엄마한테 지은 죄 갚고 싶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형님, 아주버님,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신세를 많이 줬어요. 그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시동생네 부부는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지 않냐며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요양원도 믿을 그곳 못 되지 않냐, 노인 학대한다고 하지 않냐며 바쁜 저희 부부를 대신해 자기들이 시댁에 들어가 직접 모시겠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도 다른 사람에게 시어머니를 돌보게 한다는 것이 걸렸던 터였죠. 그래도 가족이 낫겠지 싶어 시동생 부부에게 생활비 및 시어머니 간병비를 주겠다. 대신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머니를 돌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너랑 재수 씨한테 당분간 좀 부탁할게. 이 사람이랑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지금 프로젝트만 넘기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머니 모실게 좀 부탁드려요. 재수 씨, 그럼요. 아주버님, 저희 정말 죄 갚고 싶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도요. 동서 정말 잘 부탁해. 어머니 그동안 고생만 하셨던 분인 거 알잖아. 나도 할 수 있는 난 도울 테니까. 잘 부탁해. 그렇게 시동생 부부는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모를 맡기고 맘 편히 지낼 수 없었죠. 일주일에 한두 번 들리면서 이것저것 동서한테 필요한 것 갖다 주고 시동생이 도와달라는 잡다한 일처리 같은 것도 저희 부부가 돌아가면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거든요. 회사 사정상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있나요? 남편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저의 사정을 그리 봐주지 않으니깐요. 어머니, 저희 주말마다 올라올게요. 그러니까 식사도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셔야 해요. 아셨죠?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 우리 주말마다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 함께 가고 싶다던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 부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타지에서의 생활에 적응도 하기 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막 들려던 찰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제발 도와줘. 여보세요.
어머니 툭 하고 전화는 끊겼고 저는 미친 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동생의 폭력적인 성향이 또다시 일어난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했던 것 이상으로 시동생은 술을 좋아했었죠. 그 점 때문에 남편이 시동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시동생은 술을 먹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폭언폭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동서가 전에 울면서 몇 번 저에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이지만 한 번씩 집안이 난리가 난다고요. 그때마다 남편과 저는 시동생 집으로 달려갔었고요. 그게 반복이 되니 남편도 시동생을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저희 부부는 바로 서울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동서 나왔어. 문 좀 열어줘. 어떻게 간 건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다급하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허겁지겁 도착한 집 앞에서 5분은 넘게 벨을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무 기척이 없었죠. 저는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동서도련님, 문 좀 열어주세요. 도련님, 어머니 제가 소리쳤죠. 제 소리에 갑자기 쥐죽은 듯한 고요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 안에서 잠이 들었었어요. 죄송해요. 들어오세요. 동서 안에 어머니 계셔.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께 연락을 받고 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평소라면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문 앞에 서 계셨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모가 계시는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서가 급하게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요즘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요즘 어머님이 오락가락거리는 게 심해지셨어요. 병원에 가자고 계속 말하지만 어머니 고집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욕하시고 때리시고 어머니가 제 앞에서 울음을 쏟아내던 동서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팔 쪽에 타박상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죠. 무슨 일인데 어머니 뵙고 다시 말씀드리자 지금은 어머니가 흥분하셨다며 저를 막아서는 동서를 밀쳐내고 어머니가 계시는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재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를 따라 들어온 저희 남편도 놀라서 물어봤죠.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 안겨서 우시더군요. 나 데리고 가. 나 여기 싫어 정이야. 어머니 왜 그래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서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울음소리에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했습니다. 전현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어안이 벙벙했죠. 둘 다 서로를 가르치면서 서로가 그동안 당했던 얘기들 늘어놓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찌할 줄 몰라 했지만 남편이 말하더군요. 재수 씨, 일단 거실로 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얘기 좀 해보죠. 동서는 굉장히 힘없는 모습으로 시모를 모시고 거실로 나오더군요. 형님, 아주버님,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매일 저희한테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시고 시모는 동서의 말을 가로채면서 말하더군요. 너랑 네 남편이 나 밥도 안 주고 매일 머리 때리고 아니에요. 형님, 정말 오해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말 엄마, 정말 왜 그래?
우리도 힘들어 말이 안 통한다는 듯 가슴을 치는 시동생과 억울하다며 우는 동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도 정황만 있지. 증거는 없고 시어머니는 치매이시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치매가 빚어낸 상황이다 라고 하기엔 시동생은 물론이고 동서도 전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선의 집은 형편이 안 좋았어요. 시동생이 술에 찌들어 매일 집에만 누워있고 도박하고 다니고 거기다 매일 집에 와서 폭언까지 있었다니. 말 다 했죠. 김미연 씨 아시죠? 그런데 손톱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동서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동서가 쓴 사채 빚을 받으러 사채업자가 우리 집을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부부를 보증인으로 하고 몇 천이나 되는 돈을 빌린 것이었죠. 저나 남편이나 일단은 그 돈을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상황이 갑작스럽기도 했고 그 돈을 갚지 않았다가는 동선에 부부가 큰일을 당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도 집에 정 못 붙이고 툭 하면 손찌검에 제가 의지할 곳이 두박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이 알고 보니 남편의 폭력과 무능력함에 지친 동서가 도박에 손을 댔다가 그 돈을 끌어쓴 것이었죠.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약속해 그렇게 그때 일은 뒤로 미뤄두었어요. 그런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두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데 선수였습니다. 추진력 하나는 끝장났었죠. 나 사업하려는데 2천이 부족해 형.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동생이 사업을 하겠다며 2천만 빌려 달라는 거예요.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며 오마카세 집을 연다는 겁니다. 오마카세 아시죠? 요리 잘하는 셰프들이 일정한 돈을 받고 자기가 내줄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요리사들이 하는 거지 시동생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시동생은 한 번도 요리사로서 어디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꿈이 요리사였지. 실제로는 동대문 원단 쪽에서 장사를 배우겠다며 일을 한 경험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마카세란요. 시모한테도 돈을 달라고 땡깡을 피웠다더군요. 서방님,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희 더는 못 도와드려요. 너희 형수 하는 말이 맞아. 우리 더는 못해. 이게 나랑 너희 형수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마음 잡고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주자는 마음으로 동선의 부부에게 2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죠.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일이 좀 생겼다고 시동생 집으로 와 달라고 말이죠. 무거운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제대로 생겼구나 싶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저희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형수님, 저희가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안 될 놈인가 봐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사고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집안에는 전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잘 운영을 했겠어요. 시동생 부부의 가게는 결국 경영 악화가 되었고 두 사람은 저희 모르게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보니 성인 오락실 같은 곳에서 쓰인 코인 같은 게 널려져 있던데 아마 사업을 하다 잘 안 되자 도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속이 터지는 상황이죠. 결국 그 빚도 저희 부부가 5년 동안 갚았습니다.
저희가 갚을게요. 그 대신 더 이상 이 사람 괴롭히지 말아요. 부탁해요. 저도 이제 제발 빚 갚으면서 사는 거 못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 살려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투쟁하면서 살아오다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정신 못 차리던 남편 살려놨더니 이제 시동생이란요. 막막했어요. 비경까지 되니 저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었죠.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주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지겨웠어요.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면 오디션 봐서 배우나 될 것이지. 무슨 갑자기 셰프 따라다니면서 오마카세를 하고 정말 화딱지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동선의 부부의 전적 때문에 남편은 물론이고 특히 제가 찜찜한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많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땅도 가지고 계셨고 그 집도 시어머니 명의였거든요. 혹시나 시동생 부부가 돈을 노리고 시모를 모시겠다고 한 거였을까?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아가, 나 좀 데리고 가. 응, 나 밥도 잘 먹고 말썽도 안 피우고 있을게. 나 욕이 너무 싫어. 시모는 제가 그 집에 있는 내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쫓아다니듯 제 옷깃을 꼭 잡은 채 제 옆에 꼭 붙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친엄마나 다름없는 분이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애걸복걸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봐봐요. 아무리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하실 정도면 뭔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모를 다른 식구들 모르게 작은 방으로 모시고 가 어머니 몸에 상처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모를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곳저곳 어머니 몸을 살폈습니다. 이곳저곳 아무리 보아도 흉터는 없더라고요. 멍 자국도 없었죠.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따로 챙겨온 소형 CCTV를 어머니 방 장롱 위에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응, 추석이지. 나도 너희 따라갔다가 추석 때 같이 오면 안 돼, 어머니. 내가 추석 때 와서 저 위에 있는 카메라 볼 거예요. 대신 이건 어머니랑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알았죠? 어머니, 그리고 혹시 무섭거나 무슨 일 있으시면 여기 1번 꾹 눌러요. 알았죠? 저 형진이 아비랑 딱 사흘 있다. 다시 올게요. 꼭 와야 해. 알았지? 저는 시모에게 CCTV가 있다는 건 어머니랑 나랑만 아는 비밀이라며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제 절친한 친구의 연락처를 시어머니 핸드폰에 단축번호로 저장해 두었죠. 친구에게는 전후 상황을 설명해 둔 상태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다면 대전에서 제가 오는 시간보다 친구가 먼저 와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겨우 움직여 남편과 함께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옷깃을 놓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지금도 그때 어머니의 눈빛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30분 뒤면 도착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김밥. 나 김밥 먹고 싶어? 다행히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찾아뵙기 전까지 큰일은 없었어요. 아니,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어머니가 그러셨나 보다 하고 다행이라며 저희 부부는 마음을 쓸어내렸죠. 고생 많았을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래저래 좋은 음식과 선물,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셨던 김밥을
여러 줄 사서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작은 애가 좋지. 나 이렇게 챙겨주고. 어머, 어머니 저 서운해요. 나는 싫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지난번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동서와 어머니는 농담까지 주고받는 듯했죠. 그런데 왜인지 작은 애가 더 좋다고 얘기하며 동서와 손을 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저는 무엇인지 모를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이제 저 많이 예뻐라 해주신 거 보셨죠? 그러게 동사 부럽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말씀하신 김밥, 이거 지금 드실래요? 난 내 방에서 먹을래, 어머니. 그럼 저랑 가서 같이 먹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참 얌전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말수도 줄어들고 반응도 잘하지 않으셨죠. 오랜만에 뵌 것도 아닌데 내가 그새 낯설어지신 건가 싶어 제가 직접 식사를 챙겨 드리려 했죠. 그런데 동서가 황급히 막아서며 자기가 챙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여 드릴게요. 어머니 동서의 눈빛은 무언가 불안한 듯 보였습니다. 아냐, 나 큰 애랑 먹을 거야. 시어머니는 동서의 눈은 쳐다보지도 않으신 채 제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의 방으로 이끄셨죠. 동서는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이, 엄마 형수 멀리서 와서 피곤해. 그냥 이 사람이랑 먹어요. 왠지 저와 시어머니가 단둘이 있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야, 너희 형수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냐? 둘이서 알콩달콩 식사 좀 하게 놔둬. 그래요. 서방님, 저 오랜만에 어머니랑 둘이 얘기도 좀 하고 할게요. 예. 아유, 예. 저는 형수님이 피곤하실까봐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모는 말없이 김밥을 드셨죠? 한 알, 두 알 드시던 분이 어느 순간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더 안 드세요? 많이 사왔어요. 편하게 드셔도 돼요. 시모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김밥을 소중히 싸서 서랍에 넣으려 했죠. 어머니 김밥 많으니까 아껴서 안 드셔도 돼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예,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말없이 서랍에 김밥을 깊숙이 넣어 두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런데 얼핏 보니 서랍 안에는 곰팡이 핀정과 먹다, 만 과일 등이 시간이 지난 지 꽤 돼 보이는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 내 밥이야. 내 거 슈모에 저 말을 듣는 순간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곧장 지난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옷 입으세요. CCTV 영상을 확인한 저는 곧장 시어머니 짐을 챙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옷가지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그 영상 안에는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모가 음식을 서랍에 숨겨두려 했는지도 알 수 있었죠. 그들은 먹다 남은 음식을 한데 모은 듯한 걸 시어머니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그것을 입에 넣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 인간들 심지어 자식이라는 놈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걸 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왜 시어머니 몸에 흉터가 없나 했더니 이불을 겹겹이 얹어 어머니께 발길질 해댔더군요. 분풀이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동서라는 쓰레기는 자기 팔을 자기가 내리치더군요. 아마 전에 보여줬던 시어머니께 맞았다는 그 상처도 자기가 낸 것이었겠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직감한 듯 했죠. 명태전이다. 내가 좋아하는 명태전. 그때 시어머니는 차례상에 놓인 전을 마구 집어먹었습니다. 시동생, 아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연놈은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누가 보면 우리 엄마 굶은 줄 알겠네. 어머, 어머니,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동서라는 인간 쓰레기 역시 제수용 그릇을 들고 시모를 말렸죠. 그때 시어머니는 그 여자 손에 들린 제수용 그릇을 보고 치를 떨었습니다. 이 나쁜 년 천하의 몹쓸 년 정희야. 나 지금 정신 멀쩡해. 제발 내 뭘 좀 믿어줘. 제발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가 나 좀 데려가라. 아니면 어디 병원에 보내. 나 여기서 못 산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제수용 그릇, 두 연놈이 시모에게 억지로 음식 쓰레기를 먹일 때 사용한 그릇과 비슷했죠. 시모의 말에 그것들은 발작을 일으키듯 아니라며 어머니 또 왜 그러시냐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동서라는 인간 쓰레기가 저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바로 그녀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대로 차례상에 놓인 뜨거운 국을 인간 같지도 않은 그년한테 끼얹어 버렸어요. 당연히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시동생이라는 거는 형수 제정신이냐고 엄마 모시면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난리더군요. 고생, 그래 고생했겠지. 그렇게 아닌 척 착한 척 하느라 얼마나 속이 뒤틀렸겠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수 미쳤어요. 여보 왜 그래?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이거 봤어 이거. 이거?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채 다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자기 동생을 짓밟았어요.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동생을 짓밟았습니다. 지가 네가 사람이야. 왜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천하에 죽일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그 동서라는 년을 남편은 자기 동생이라는 인간 쓰레기를 저희 두 사람은 그 쓰레기들을 미친 듯이 밟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그런 곳에 두었다는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중에는 제가 제 머리통을 쳤습니다. 아이고, 정기야 안 돼. 그러지 마라. 우리 아가 아프면 안 돼. 그러지 마라. 다시 어린아이가 된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 머리를 당신 손으로 감싸며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군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몹쓸병이 왔고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어야 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울자 저희 시어머니는 아이가 우는 엄마를 따라 울 듯 함께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 두 연놈은 저희 부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폭력으로 고소할 거라고 말이에요. 고소 그래 고소해봐. 어디 내가 니들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니들 콩밥 먹일 거야. 내가 니들 매장시켜 버릴 거야. 알아. 남편은 광기 어린 모습으로 그것들한테 더 크게 소리쳤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 길로 시모를 모시고 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 크게 상처를 입으신 건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천만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전 집으로 향했죠. 이동하는 내내 시동생 부부는 미친 듯이 연락을 해댔습니다. 불안했겠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좀 큰가요?
남편과 저는 오는 연락을 싹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다시 서울로 일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게 어렵다면 그만두겠다고 말입니다. 회사 내에서 한 주가량 인사이동에 관해 회의가 이뤄졌고 남편은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었죠. 어머니, 여기가 우리가 같이 살 집이에요. 형진이랑 기원이도 그럼요. 어머니랑 나랑, 이 사람이랑, 형진이, 기원이, 우리 같이 살 집, 이제 나랑 같이 사는 거야. 그럼요. 내가 우리 어머니랑 살지 누구랑 살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 옆에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시동생 부부와 지내던 그 집 주소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어요. 남편은 그 집을 팔았죠. 어머니 명의였던 터라 현재 어머님의 지명,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의견을 묻고 녹음하고 증인이 있는 앞에서 집을 팔았습니다. 시동생 부부 그 인간 쓰레기들이요. 당연히 쫓겨났죠.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 집에서 퍼질러 있다가 맨몸으로 대책 없이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 지금 저희 남편과 제가 노인학대 방김 상해죄로 고소했어요. 앞으로 추가할 죄목이 있다면 더 찾아내서 계속 고소할 생각입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망하게 만들고 싶어요. 현재 저희 시어머니는 많이 호전되신 상태예요. 아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러 나가시고, 낮에는 저와 함께 가정방문 심리치료 선생님을 모시고 심리치료도 하고 있죠.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어요. 이대로라면 더 악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호전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어디를 가도 제 손을 꼭 잡고 다니십니다. 아들 아이들과 산책하러 다녀오시는 길에는 늘 김밥을 사오세요. 제게 준다고 말이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 기억에 제가 많이 있나 봐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몇 초까지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럴 수 있게 저와 남편은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